내 이름은 이재민. 올해 46살인 재수학원 수학 강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죠.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학 실력을 살려 강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학생들 성적이 오르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강사가 되었습니다. 재민 선생님,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작년 제자의 연락을 받고 그제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혼은 6해 전에 했습니다. 아내 김수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처리를 도와주면서 알게 되었어요. 당시 수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4살 아들 민호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수진과 민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민 씨, 우리 관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수진이 먼저 제안했을 때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사실 수진보다는 민호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사춘기 소년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웠거든요. 예상대로 민호는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절대 내 아빠 아니니까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결혼식 날에도 냉정하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일진 무리와 어울리고 집에서는 나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식사 시간에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죠. 수지는 계속해서 가족 유대감을 강조했어요. 우리 셋이서 주말마다 나들이도 가고 함께 영화도 보면서 친해져야 해요. 하지만 그런 자리는 항상 어색함만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표정을 지었고 저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어색한 미소만 지었죠. 결국 수진만 혼자 둘 사이를 연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문제는 수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딸이 왜 재혼을 해서 고생이야. 월급도 많지 않은 강사랑.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는 돈 얘기만 하셨죠. 수진아, 민호 대학 등록금은 준비해 둔 거 있어? 재민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런 말들이 쌓이다 보니 저도 점점 가족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특히 민호의 방에는 도어락까지 설치해줬습니다. 내 공간은 내가 지키는 거야.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을게. 이런 저의 태도가 수지는 못마땅했나 봐요. 왜 민호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해요? 좀 더 다가가서 대화라도 시도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만 커져요. 시간을 두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수진은 내가 민호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수진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족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은 항상 민호와 저 사이의 관계 개선을 강요했고 저는 그럴수록 더 뒤로 물러났어요.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민호는 그 모든 상황을 비웃듯 더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재민 아빠랑 함께 저녁 먹자. 수진이 말했어요. 난 방에서 먹을 거야. 민호는 차갑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왜 그냥 두는 거예요? 가서 불러오세요. 수진이 절 재촉했어요.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회피하기만 하니까 민호가 당신을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항상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학원 수업이 끝나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주말에는 혼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수업 8시에 끝난다면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학생들 질문 받느라 늦었어요.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들어가면 또 민호 얘기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소통은 더 단절되었고 각자의 공간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호의 방을 지나가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과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쟤는 내 아빠 아니야. 엄마가 돈 때문에 데려온 거지. 나는 절대 인정 안 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돈 때문에 제가 돈이 많아서 수진이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빚을 갚느라 힘든 상황인데 오해라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장모님은 2달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민호 교육비와 미래에 대한 걱정만 늘어놓으셨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재민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내 전 남편이라도 연락해봐. 민호 아빠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장모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재민 씨가 민호 교육비 다 책임질 거예요. 수진이 항상 중간에서 진화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민호를 진짜 자식으로 생각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수진이 상처받을 게 뻔했어요. 민호는 내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잖아요. 수진 씨, 민호가 저를 거부하는데 억지로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 3년이 지났는데 더 심해졌잖아요. 당신은 그냥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대화는 또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서 자게 되었고 수지는 이틀 동안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수진에 대한 사랑보다는 의무감이 더 커졌고 민호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 전부터 수진의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늦은 귀가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외박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 일이 바빠졌다는 핑계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통화하고 문자는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 놓았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신규 고객들이 많이 생겨서 항상 같은 변명이었죠. 처음에는 믿으려 했어요. 의심은 관계를 망치는 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상한 행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고 동창회나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평일 저녁 학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예고 없이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분명 오늘은 집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집은 비어 있었어요. 민호조차 없었습니다. 수진 씨 어디 갔어?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랑 잠깐 만나서 저녁 먹고 있어요. 민호는 학원에 갔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수진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척하며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그건 신뢰를 완전히 깨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우연히 발견한 것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진의 지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다른 아파트 주차증을 발견한 거예요.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기 산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주차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침착해졌어요. 아, 그거 새 고깃집이에요. 가끔 미팅 때문에 방문하거든요.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수진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셋째 날, 드디어 수진이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경비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출입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말이죠. 2층 아파트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그 집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5시간을 망설인 끝에 용기를 내어 그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2층 206호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경비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물어보세요? 제 친구가 산다고 해서요. 깜짝 방문하려고요. 아, 정환 씨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환 씨 살아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환, 수진의 전 남편 이름이었어요. 수진은 분명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바로 한블록 옆에 살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박정환을 검색해 봤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들 중에는 수진과 함께 찍은 것도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고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은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반항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사과에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다시 만나는 거. 언제부터? 1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으니까. 민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환은 사업 실패 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가 사업이 다시 잘 되자 수진을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수진은 거절했지만 박정환이 계속 접근하면서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정말 아저씨를 좋아했대요. 근데 아빠가 다시 나타나서 계속 유혹하고.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너는 알면서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아저씨가 미워서요.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저씨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겉으로만 좋은 척해요. 돈 많다고 자랑하고 엄마한테 선물 사주고. 하지만 진짜 마음은 없어요. 그냥 가족놀이 하는 거죠. 가족놀이라니? 아빠는 매주 금요일마다 부부 모임에 엄마를 데려가요. 거기서 행복한 가족인 척하면서 심지어 아저씨 존재는 아예 숨기고요. 마치 이혼한 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매주 금요일마다 참석한다던 직장 워크숍이 사실은 전 남편과의 부부 모임이었다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배신이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집 나가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동안 아저씨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오히려 아저씨가 진짜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서요. 예상치 못한 민호의 태도, 변화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의 솔직함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부부 모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니? 네, 매주 금요일 8시에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해요. 아빠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하는 모임이에요.
다들 엄마를 아빠 아내로만 알고 있어요. 아저씨 존재는 아무도 몰라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결혼한 아내이자 전 남편의 아내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요. 다음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아저씨가 가보실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란을 피워봤자 나만 더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속은 채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용기 내서 말해줘서. 아저씨, 진짜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 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 카페를 나와 길을 걷는데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가 계속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빠는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해요.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엄마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달라요. 진짜 어른 같아요.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컴프런테이션 할까 고민도 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호가 알려준 장소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 호텔 레스토랑.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까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도 늘 하던 대로 금요일 저녁에 워크숍 간다며 차려입고 나갔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자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 나간 후 민호가 조심스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가실 거예요? 응, 가야 할 것 같아. 전 엄마가 아저씨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쪽에 10명 정도가 둘러앉은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수진과 그녀의 전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수진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박정환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처럼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바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환이, 오늘 발표 정말 멋있었어. 축하해. 한 남자가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이가 많이 도와줬어. 내 뒤에서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아내 덕분이지. 박정환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부럽다. 15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신혼 같아. 또 다른 여성이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15년? 수지는 그들에게 이혼한 적도 재혼한 적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죠.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들은 마치 완벽한 부부인 것처럼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박정환은 수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수진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민호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했고 박정환은 훌륭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 중이라고 자랑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정환은 민호를 버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수지는 그런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모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럼 다음 달 제주도 가족여행도 함께 가는 거지?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수진이랑 민호 모두 기대하고 있어. 박정환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제주도 가족여행? 그들은 제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정환은 전과자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이혼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대화 중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업 실패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포장하고 있었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민호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랑 있을래요.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민호와 진짜 소통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어요.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까요.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전 남편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 남편이 고의적으로 귀하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죠. 변호사와 상담 후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수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민호와는 비밀리에 소통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알려주고. 민호는 놀라운 협조자가 되었어요. 어머니와 전 남편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만남 일정 등을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법적 조치를 위한 서류가 하나둘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법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듯이 저도 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었어요. 특히 박정환의 회사 동료들과 부부 모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부부 모임이 열리는 금요일 모든 것을 폭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박정환의 전과 기록, 수진과의 미래 사진,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거짓말했던 모든 증거들. 금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워크숍에 간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저는 그녀가 나간 지 30분 후에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민호도 함께였어요. 아저씨,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이미 단단히 먹은 상태였어요. 레스토랑으로 향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쪽으로 가져갈게요. 오늘 하실 일 잘 되길 바랍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지난번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진과 박정환은 테이블 중앙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회사 동료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었어요. 진짜 부럽다, 정환아. 너희 부부는 정말 이상적이야. 그러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박정환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들이 저를 발견하기 전까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은 수진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재민 씨? 그래, 나야. 당신 남편.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은 듯 했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소개가 필요할까요? 박정환 씨, 당신은 내가 누군지 잘 알 텐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신을 아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수진 씨의 현재 남편으로서 말이죠.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현재 남편이라고? 무슨 소리야? 수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고 박정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수진의 현재 법정 남편입니다. 6해 전에 결혼했죠. 박정환 씨는 그녀의 전 남편이고 지금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정환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무시하세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빠, 거짓말 그만해요. 제가 다 알아요. 민호의 등장에 박정환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호, 너 여기서 뭐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요. 민호의 당찬 모습에 놀랐어요.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녹음본. 여러분, 제가 모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환 씨는 사기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저와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전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어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수진과 박정환이 키스하는 모습,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박정환의 전과 기록까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혼한 적도 헤어진 적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왔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가짜 생활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을 뿐이죠.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수진과 박정환을 바라봤어요. 특히 박정환의 회사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환아, 이게 사실이야? 넌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사기 전과자라고? 회사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잖아. 박정환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수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민 씨, 우리 좀 얘기해요. 제발,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수진 씨.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고 민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놀랍게도 민호는 수진이 아닌 제 옆에 섰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저씨.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결국 박정환의 아파트로 갔고 저와 민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부터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민호야, 괜찮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다음 날 변호사가 약속대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신청, 그리고 박정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놀랍게도 민호는 저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신청서를 제출했고 민호도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어요. 저는 이재민 씨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타났어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CONTESTATION 없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박정환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제가 폭로한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판결은 예상대로 저에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승소했고 민호의 양육권도 획득했습니다. 물론 민호는 이미 17살이라 법정 양육권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지만 그 의미는 저희 둘에게 무척 중요했어요. 박정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소했습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는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도망간 상태라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 결국 사직했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 저를 비난했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딸에게 실망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아저씨, 엄마가 연락 왔어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민호 보고 싶다고요. 만나보고 싶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민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조금씩 아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민호와 저, 새로운 가족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판결이 모두 나온 후 저는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민호의 학교도 옮겼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학원 일도 계속했고 민호는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아저씨, 법대 가고 싶어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법대? 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저씨처럼 부당하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호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호야, 이거 열어봐. 민호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입양 신청서야. 물론 내가 원한다면. 법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저 아저씨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기쁨.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그 순간부터 민호는 저를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주는 따뜻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진도 동의했고 민호가 이미 성인에 가까워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민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했어요. 재수를 할 필요도 없이 서울의 명문법대에 합격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합격했어요. 민호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겪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이룬 성취였으니까요. 축하해, 민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민호는 집에서 통학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민호가 곁에 있어 행복했어요. 가끔 수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민호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지만 아직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아빠 언젠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 마음이야.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너에게 좋지 않아. 알아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민호의 성숙한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했어요. 대학 2년 차가 되던 해, 민호는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법에 관심이 많았고 이혼과 관련된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아빠, 오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요. 민호는 매일 저녁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경험이 결국 민호에게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빠, 난 나쁜 어른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옳은 법을 만들면 돼. 고마워요, 아빠. 진짜 아버지가 되어줘서. 민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재혼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진정한 아들을 얻었어요. 아무 혈연 관계 없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저녁, 민호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은 우리 가족의 모습. 아빠, 우리 진짜 행복하죠? 민호가 문득 물었어요. 그래, 우린 정말 행복해.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말이 있죠.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저희는 진실과 신뢰 위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어요.